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월요일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몇몇 분들이 오창석 씨 입은 가디건을 향해서 할아버지 가디건이다 이렇게. 이거 뭐 작년 상품이긴 하지만 네. 그 젊은이들 브랜드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할아버지 가디건을 보인대요. 사실 이미지를 어필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 옷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당내 갈등을 봉합하면서 처음으로 또 비단 주머니를 꺼냈는데 그 비단 주머니가 빨간 후드티였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해요? 빨간색을 사실은 국민의힘 이전에 미래통합당 새누리당이 상징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그러니까 원색적이라는 것이 정말 새빨간색과 크게 다르지 않은, 크게 특별할 것 없는 문구라서 저는 만약에 촌스러움으로라도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했다라면은 이목 집중시키는 데는 크게 성공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다가가기 좋고 참신했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빨간 옷에 노란 문구, 비단 주머니라고 하기에는 좀 그랬다. 제가 생각했을 땐 좀 그랬습니다. 눈에 띄긴 너무 눈에 잘 띄긴 했습니다. 제가 이동의 촉 시간에 과거부터 쭉 얘기했던 게 후보들한테 제발 후드티 입히지 말라 했거든요. 그거 입힌다고 젊은 층에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더 이상하게 생각해요. 어울리지도 않고. 저는 그 후드티가 별 효과가 없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뭐 비단 주머니라고 하니까 효과가 있는지 두고 봅시다. 비단 주머니의 규모나 사이즈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사실 앞으로의 비단 주머니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건 아마 그냥 시작 단계니까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공식적으로 비단 주머니 2개입니다. 이제 첫 번째가 킹크랩 잡는 크라켄 하나 나왔고 이제 후드티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대선 후보,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얼마나 진중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맡겼을 때 얼마나 잘하느냐. 여기에 이제 열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후보들이 모든 당 후보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설프게 좀 힙합 옷을 입는다든지 코스프레형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와닿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국민 경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별로 풍요로운 시대면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모든 당 후보들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비단 주머니를 준비하고 있다. 그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친필을 써서 친필 편지죠. 그걸 호남 지역에 뿌리겠다. 그래서 돌아선 호남인들 마음을 좀 잡겠다.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옹호 발언 등등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놓고는 국민의힘에서 공동선대위원장 젊은 친구 비니자라고 불린 그 친구를 선택했는데 그분이 그 트위터나 SNS 쓴 글 보면 5.18 성역화하면 안 된다고 굉장히 비난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공동선대본부장으로 뽑고 그 비단 주머니라고 편지를 써봐야 뭐합니까? 그 호남인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겠어요? 노재승 씨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신의 SNS가 사실 정치인이 되면 그 자신이 써왔던 그 SNS를 모두 이제 기자들이 뒤져봅니다. 어떤 글을 남겼는지, 어떠한 성향인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다 살펴보는데 5.18의 진실이라는 유튜브 링크를 공유하면서 법안까지 발의해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거 이것이 과단키나 한 것이냐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놨는데 사실은 그 유튜브 영상도 동의할 수가 없고 이 5.18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승만 이런 대통령들을 데려와서 건국의 아버지다. 우리가 만약에 이승만이 없었으면은 지금도 무슨 괭이질을 하면서 10년 동안 군대를 다녔을 것이다라고 이제 북한과 비교해서 글을 쓴다든지 이런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글들을 많이 써놨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LH 사태라든지 이런 것이 터져서 이제 민심이 민주당에게 엄한 회초리를 든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의견에 동의해서 그 청년의 연설이 유명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캠프 내부에서도 인사를 할 때 좀 많은 검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젊은 층에게 소구를 좀 시키기 위해서 그 우리 비니자 노재승 씨를 선택을 했는데 또 페이스북을 보면
자신의 꿈은 정규직 전면 철폐라 그랬거든요. 그 2030이 좋아하겠습니까? 정규직 전면 철폐에 대해서? 정규직 전면 철폐하면 모두가 비정규직인데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을 지켜줄 만한 사다리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안전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그러면 해외처럼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돈이 더 많아야 된다. 뭐 이런데 그런 거 지켜지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철폐한다고 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사회인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비단 주머니도 좋은데 그런 뭐 전술보다는 큰 전략을 잘 짜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죠. 네, 국민의힘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가 드디어 오늘 출범을 했습니다. 아주 지난 주말 동안 2, 3일 동안 이제 급박하게 돌아갔었는데 선대위 출범 날짜는 정해져 있었고 오늘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갑자기 전국을 돌기 시작하면서 선대위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선대위 전에는 다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김기현 원내대표가 울산에서 회동한 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 총괄선대위원장을 수락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김병준 상임위원장,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윤석열 후보, 이준석 당대표 4명이 화합된 모습으로 선대위가 출범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이준석 대표를 올라오게 하려면 후보가 명분을 줘야 된다. 이동의 촉시간에 여러 번 했고 그 명분은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출범식 전에는 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네. 결국 그렇게 됐는데 인터넷에 이제 음모론이 떠도는 거죠. 이게 다 계획된 거다. 아 원래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었다. 네. 그 갈등을 이렇게 증폭시킨 다음에 짜잔 이렇게 봉합하는 그 말이 안 되고요. 아니 그럼 일주일 내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졌는데 네. 그거 다 감수하면서 그랬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네. 이렇게 봉합됐다고 해서 그럼 지지율이 수직 상승해가지고 지난주처럼 올라야 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할 정당 없습니다. 그런 모험을 누가 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지금 상황이 수습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갈등이 내재돼 있다. 그리고 언제 폭발할지를 모른다. 왜냐? 뭐 이수정 교수 그대로 자리 지키고 있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요구했던 윤핵관 아무도 안 물러났지 않습니까? 옆에 다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김병준과 김종인의 불협화음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결된 건 없다. 지금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추세가 윤석열은 떨어지고 이재명은 올라오는 분위기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당내 갈등 상황으로 가면 우리는 어려워진다는 걸 다들 느꼈기 때문에 이 3명이 힘을 합친 거지 어떤 뭐 전략 전술상 뭐 미리 예견하고 그렇게 된 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 흔히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었다. 불가능한 겁니다. 네, 정말 상황적으로 쫓겼고 어쩔 수 없이 합의를 어떻게든 봉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부산 내려갔다가 춘천 갔다가 제주도 갔다가 다시 울산에서 이제 회동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울산이라는 지역은 김기현 원내대표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전임 울산시장이기도 했으니까 김기현 원내대표의 중재력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두 사람 다 만날 명분이 될 만한 장소였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명분이죠. 예, 명분이었고 다들 그 상황이 안 좋다고 느꼈기 때문에 김종인 총괄상황실장도 그렇고요. 그날 스무스하게 이렇게 이루어졌다. 만일 윤석열 후보가 직접 찾아가지 않았으면 봉합이 좀 안 됐을 텐데 직접 찾아가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이준석으로서는 너무 큰 명분이죠. 후보가 직접 왔으니까. 네. 그날 그냥 다 풀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그날 바로 풀어진 것도 좀 신기한데 아니 계속 이 대표가 계속 자신도 홍보하고 싶고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싶죠. 네. 다만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가 지금 전국을 돌고 있는데 명분만 주면 내가 언제든지 올라가겠다. 후보가 왔으니까 명분 된 거 아니에요? 뭐 정치는 명분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기사에는 이준석 회동 후에 윤석열 1분 만에 김종인한테 전화 걸어서 총괄선대본부장 수락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만나기 전에 어느 정도 이준석 당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서로 연락을 해서 내가 설득을 하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두 사람 간은 적어도 최소한의 사인 교류가 있었을까요? 글쎄 뭐 김재원 최고가 또 중간에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그 뭐 세세한 거는 뭐 저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미리 준비한 쇼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만 모멘텀 반등의 모멘텀은 일단 국민의힘이 마련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원하던 진용을 짜놓은 거니까
당분간은 균열은 없어 보이긴 그렇죠. 한데. 당분간은 균열은 없다. 네. 다만 내재되어 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사실은 총괄선대위원장과 상임선대위원장이 약간은 이제 이질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결국은 김종인이란 사람과 김병준이란 사람의 이 구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수평적 구조이냐 수직적 구조이냐 결국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수직적 구조를 좀 원할 텐데 이 관계는 또 어떻게 진행될까요? 뭐 첫 인터뷰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서 약간 디스하는 모양새를 보였죠. 근데 김병준 위원장이 계속 맞고만 있을 거냐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또 뭐 김한길 전 대표도 아직은 조용합니다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워낙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 윤핵관들이 어떻게 또 후보한테 어떤 얘기를 할지 그래서 후보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가장 중요한 건 지지율이에요. 지지율이 계속해서 이재명이 앞선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김종인 체제가 단단하게 굳어질 텐데 그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다시 앞서 나가고 지지율 차이가 벌어지고 하면 다시 윤핵관들의 입이 시끄러질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윤석열 후보도 이 이야기를 남겼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이야기를 남겼는데 시대 정신은 정권 교체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번에 약자와의 동행, 약동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바라는 시대 정신 뭐 이런 걸 뭐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 뭐 이번에 정권 교체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뭐 역대 다 안 그런 정권이 없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이 좀 자신에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앞에 내세우는 것이 그것도 명분이죠. 굉장히 큰 명분이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그리고 뭐 연설 내용 같은 경우에 뭐 어차피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뭐 특별히 나왔다라고 보는 건 없습니다. 특히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연설 내용은 그 이재명 후보 연설 내용과 비교해 보세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좋은 얘기만 담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연설 내용이 뭐 어떻게 해서 지지율이 출렁거리고 그러진 않을 테니까요. 그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매주 타는 버스 메타버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조 전 장관 임명 과정 이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당내에서 어느 정도의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런 사과는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한 날을 세우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이 조국 장관과의 관련된 사과 내용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지난주에 네. 국민의힘의 핵심 관계자를 만났는데 네. 누구라고 말은 못하고 그 핵심 관계자가 네. 조국 사과는 안 할 줄 알았다. 못할 줄 알았다. 이런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거 하더라. 야 이재명이 이기고 싶은 모양이다. 그런 얘기 했어요. 결국은 그건 뭐냐. 중도층한테는 먹히는 전략이죠. 다만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 사과한 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지지를 철회하겠다 하는 사람은 다 민주당 지지층이고. 네. 이재명마저 버리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때 뭐 자신 SNS에 계속해서 조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고 밝혔고 지금도 아마 나름 조국 전 장관과 수시로 소통할 거예요. 네. 그리고 대통령도 이 부분에 사과했고 당대표도 사과했고 조 전 장관도 사과했잖아요. 네. 나를 밟고 가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민주당 지지층으로서는 이 정도는 받아줄 수 있어야죠. 어쨌든 중도층은 조 전 장관 가족이 잘못을 했고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했고 재판에서도 잘못했다고 결과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중도층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만 아니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민주당 지지층만 가지고 선거합니까? 그렇진 않죠. 예. 그래서 추 장관이 지지층을 좀 달래기 위한 작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세게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좀 아쉬워요. 그게. 일반인이거나 아니면 그냥 인플루언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정치인이기 때문에 선거 앞두고 좀 판단을 좀 더 정확하게 했다면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오히려 지지층이 적진분열되고 네. 뭐 계속해서 이렇게 언론에서 질문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건 뭐 이재명 입장으로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그 질문 들어왔는데 뭐라고 답합니까? 하긴 여기에 대해서 뭐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 또 똑같은 국면으로 돌아가 버리기 그렇죠. 때문에 그럼 이 사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첫 번째 어떤 흔히 말하는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향후에 똑같은 질문이 들어와도 똑같은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다 보겠죠. 왜냐하면 대선 후보 토론을 일단 1대1이 아니더라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상대 정당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질문을 또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조국 장관에 대해서 후보가 본인이 스스로 또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면 네. 민주당 지지층은 또 흔들리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 네. 지난번에 다 얘기했다. 제가 그때 그 생각 그대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내 생각엔 변함이 없다. 그때 얘기했던 것과.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뭐 그게 뭐 맥락은 똑같은 거니까요. 그럼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도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난 주말에 전북 군산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어려웠던 이제 가정사를 언급하면서 비천한 출신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이제 지지를 호소했는데 어려웠었던 내용을 용기 있게 얘기했었다라고 하는 반응도 있었고요. 뭐 야당 같은 경우는 뭐 감성팔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감성팔이든 뭐든 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선거 기간에? 뭐 거짓말이 아니라면요. 그럼요. 뭐 쇼 어쩌고 하는데 쇼도 통하면 되는 것이고 이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 하면서 뭐 비보이들이 춤추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쇼 아닙니까? 그거는 정확한 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2030한테 못 키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뭐 3톱 체제 혹은 뭐 4톱 체제로 가는데 이준석 빼고는 사실 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잖아요. 네. 평균 연령 70세 훌쩍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네. 그래서 통하면 되는 거예요. 뭐 선거인데 그게 뭐 감정팔이든 쇼든 뭔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국제통상특보단장입니다.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금 계속해서 연일 이제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미국 행정부 및 정계 고위 인사들과 연쇄 접촉했다라고 보도가 나왔고 본인의 스스로 SNS에 글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그 한미동맹의 적임자는 이재명 후보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의 특보단장 측은 굉장히 광폭 행보입니다. 그럼요. 근데 이재명이 또 외교 안보를 잘 못하는 거 아니냐. 뭐 너무 좌파 아니냐. 이런 우려를 김현종이 불식시켜주는 거죠. 네, 사실 김현종 특보단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유시민 노무현 전 이사장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너무 영어를 잘한다. 예. 그리고 약간 흔히 말하는 친미, 우쪽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굉장히 상쇄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너무 친밀한 얘기 들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 김현종 단장이 이재명 캠프 합류할 때 캠프 내에서 반대가 심했어요. 결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반대가 심했습니다. 반대가 심했는데 후보가 판단해서 나랑 같이 간다. 뭐 친미도 필요하고 반미도 필요하고 중미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거였거든요. 네. 지금 생각하면은 김현종이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뭐 여소수도 사우디 가서 뭐 따오고. 예. 지금 미국의 핵심 전현직 관계자들 만나서 이재명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되면 언론에서는 미국 조야도 이재명을 신경 쓰고 있구나.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 언론이 나오잖아요. 여러모로 이재명한테는 상당히 도움되는 거다. 전략적으로 함께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재명은 진보다 좌파다 이 색깔을 김현종 전 차장이 굉장히 희석시켜주는 거고 네. 또 원래 이제 미국 쪽에 발이 넓기 때문에 이재명의 약점 그러니까 국내 정치 혹은 또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하면서 국제 정치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불식시켜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훌륭한 카드였다. 이렇게 보면 당시 캠프 내에서 반대하던 사람들이 멋쓰게졌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럼 제 3지대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랑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뭐 쌍특검, 청년 정책 등의 논의가 있었는데 3지대 만남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공조라고 하기도 못하죠. 뭐 공조하면은 뭐 어떤 공조를 하겠습니까? 후보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연대를 하겠습니까? 두 사람이 단일화 연대는 좀 어렵죠.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이걸 뭐 3지대 공조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 게다가 이번 선거는 그 어떤 선거보다 3지대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뭐 2002년 대선 때도 뭐 2007년 대선 때도 조금씩 3지대 영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번에는 아마 거대 양당의 큰 싸움으로 끝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지금 여론조사보다도 실제로 투표를 하면 3지대 계신 분들 표가 더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심상정 후보는 뭐 어찌됐든 간에 독자 출마를 할 테고요. 네. 안철수, 김동연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에 그게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이동형의 촉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